이시형 박상미 의미치료 대화록. 의미치료는 인생을 살립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로고테라피는 의미치료인데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절박한 문제이지요. 고통과 절망에 빠진 순간에도 내 삶에서 의미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읽은 후에 제 삶이 바뀌었는데 번역을 하신 분이 이시영 박사님이세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의미치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치료법에 인생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도 감동적이었지만 박사님께서 쓰신 옴기니 서문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건가요? 6.25 전쟁 때였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가정교사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가르치던 아이의 부모가 대구 역전에서 금은방을 했어요.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져서 길가 가로수에 기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서점이 있긴 했지만 길거리에 책을 쭉 늘어놓고 파는 가판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수용소에서였어요. 그때는 전쟁 때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고 배고프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세상 어떤 소름보다 배고픈 소름이 제일 심각합니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참 힘든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가로수에 기대 앉은 채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아무렴 그래도 여기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보다 낫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레 흘러나온 나의 이 간단한 한마디가 쓰러져가는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이지요. 나라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런 꼴로 살고 있나?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책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게 영적인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었으니까요. 이 책을 읽고 박사님의 인생에 의미치료가 일어난 것이었네요. 제가 이 죽음의 소용소에서를 처음 만난 건 지방에서 혼자 서울로 와서 자취를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전쟁 같았죠. 책값은 물론 매일같이 드는 식비와 교통비를 걱정하다 보니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마치 하루살이처럼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고생한 나를 쉬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늘 희망을 주시고 의미를 찾아주시던 아버지를 잃고 나니까 제 존재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보일러가 얼어 터진 어느 날 옥탑방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죽음을 실행에 옮겼어요. 약을 먹었는데 결국 실패를 했죠. 3일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눈을 떠보니 죽은 제가 누워있고 그런 제 몸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살려달라고 죽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나 살고 싶었구나. 정말 살고 싶어서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다시 제 몸속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깨어난 거예요. 이른 아침이었는데 작은 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순간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깨어나고 난 뒤에 처음 눈에 들어온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였어요. 어떤 존재도 다 거룩한 존재라는 문장이 제 가슴에 화인처럼 새겨졌어요.
그때 저는 제 존재가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하찮고 쓸모없는 것 같았고 세상에 아름답고 감사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사는 사람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 지는 걸 보고 뛰쳐나가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라고 하며 감격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내 안의 절망에 빠져서 눈뜬 장님이 되어 도처에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어두운 절망만 찾으려고 했지 지는 노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이 젊은 저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제 영혼은 이미 늙어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달은 그날부터 일상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진짜로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고비를 넘기고 그 뒤로 새롭게 살았더니 오늘 이렇게 저도 모르는 순간 성장이 있는 날이 오더라고요. 저는 빅터 프랭클 박사님과 이시영 박사님을 통해서 의미치료가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박사님이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보시면서 이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그 밖에도 융이나 아들러 등의 학파가 많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바탕에는 의미치료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프로이드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했다면 빅터 프랭클의 의미치료는 임상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하면서 기록한 일종의 체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생동감 있고 진지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뇌과학 역시 의미치료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울증 환자를 볼 때에도 이 환자가 왜 우울증에 빠지게 됐는지를 더듬어 가다 보면 환자 치료에 훨씬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환자에게서 우울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프로이드, 융, 아들러에 대한 공부를 참 열심히 했죠. 제가 직접 심리 상담 치료를 받을 때 항상 과거에 집중해야 하는 심리 치료 과정이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테라피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미래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과거를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의지와 의욕이 생겨나는 거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황폐하다고만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도 그런 자신감과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감동이 밀려왔어요.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의미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귀하고 모든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과정으로 매일 의미 찾기를 일기 쓰듯이 하다 보니까 자가치료 방법으로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의미치료는 우울증 환자에게 제일 적합한 치료예요. 우울은 얼른 생각하면 감정 장애지만 따지고 보면 사고의 장애입니다. 나는 살 가치도 없다. 살 의미도 없다. 이 세상에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하늘도 필요 없다. 가족도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절대 고독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나는 혼자라는 절박한 심정에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면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자기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보리 한 톨이 운명을 이기는 방법. 살다 보면 주위에 참 많은 것을 이뤘는데도 역경을 만나면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큰 시련을 잘 이겨내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형편없대요. 어째서냐고 물으면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한 가지 못 가진 게 있대요. 자기는 가난했지만 그 아이는 가난이 뭔지 모른다면서 그래서 걔가 약해 빠진 아이로 자랐다는 거예요. 역경이라는 것은 큰 힘을 기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요즘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대사작용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환경이 나쁠수록 식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파이토케미컬을 더 많이 분비를 하는 거죠. 이런 식물일수록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인가 아주 감동적인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이 사방 30cm의 나무통에 보리를 한 톨 심은 거예요. 여름에 싹이 터서 자랐는데 실험실에서 자란 보리가 오죽하겠어요. 보리 몇 알이 겨우 열렸을 뿐 빈약하고 형편없었죠. 그런데 학생들이 통을 깨고 보리의 뿌리 길이를 재봤더니 자그마치 11,200km가 되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 사이 왕복 800km를 14번이나 오가는 거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보리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학생들이 종일 실험을 하느라 공기는 쾌쾌하고 환기도 잘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보리는 기어코 열매를 맺으려고 잔뿌리를 구석구석 내려서 수분과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 보리는 부잣집의 널찍한 정원에 핀 화려한 장미를 시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누가 그 보리를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냐? 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보리 한 톨일 수 있어도 서울과 부산을 14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뿌리를 가졌다면 굳이 겉보기에 화려한 장미를 질투할 이유가 없네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이로군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엄청난 뿌리가 다 있겠죠. 그걸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가 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식물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한 자리에 심어지고 나면 그게 자신의 숙명이 돼요. 동물은 햇빛이 강하면 그늘을 찾아가고 물이 마르면 다른 물을 찾아가면 되지만 식물은 어떤 환경이든 그 한 자리에서 살아나가야 하죠. 그게 운명이에요.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언제 태어날지, 태어나는 나라나 가정이나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는 환경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보리가 자란 실험실처럼 우리네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 작가 고리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다. 정말 험악하다. 그러나 잔인하고 힘들고 그런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내 목숨을 끊을 만큼 절박한 것은 아니다. 목숨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겠는가. 이 작가가 젊은 날 권총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서 그의 이야기가 나한테 더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아요. 우울증 환자들은 첫째로 자신의 존재 가치의 의미를 확실하게 찾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 치료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환자이든 정신치료를 할 때에는 의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약만 처방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인 수순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적인 존재다. 저는 우울증 환자로 찾아온 한 대학 교수에게 이 보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리는 그냥 보리 한 톨이 아니다. 밤의 어둠과 차가운 기온을 이겨내고 전 우주가 참여한 존재다. 하물며 보리 한 톨에도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에 전 우주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존재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분은 이 보리 한 톨의 이야기를 자신의 과학 논문에도 수차례 인용을 했어요. 존재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존재예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한번 깨닫고 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 우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사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될까요? 나의 존재에 대해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도 반드시 희망은 있고 어떤 존재에도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걸 보리 한 톨을 통해서 또 한 번 배웁니다. 저는 모든 상담 현장에서 의미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6만여 명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영화치료를 한 사례를 통해 의미치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반성할 줄 모르는 흉악한 범죄자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복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죄인 줄 알면서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있고요. 유아기 때부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혹한 학대를 받아오다가 어느 날 분노가 폭발해서 존속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모두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이고 태어난 것 자체가 신의 실수이며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연을 다 듣고 난 후에 어떤 절망 속에도 반드시 희망은 있고 어떤 존재에도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말만 해줘도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감사와 희망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표정이 변하고 걷는 자세부터 달라졌어요. 상담을 하면서 정말 거룩하지 않은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보리 한 톨의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보리 한 톨에도 전 우주가 관여하는데 당신의 생명에는 얼마나 큰 우주가 참여했겠느냐고 말이죠.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군 부대에서 심부름을 하는 하우스보이로 일을 했는데 그때 식당에서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돼지 먹이로 준다고 깡통에 지저분하게 담아서 부대 밖으로 내가곤 했었죠. 근데 그걸 돼지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먹었어요. 담배꽁초는 예사로 들어가 있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쑤시개였어요. 어떨 때는 혀에 구멍이 나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군목실을 찾아가서 그 잘난 영어로 한참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뒤에야 너희들이 그걸 먹는다는 얘기냐고 해요. 그렇다고 했더니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바로 부대 앞에 있는 작은 시장으로 데리고 갔죠. 거기서 팔거든요. 그 군목님이 찌개 2그릇을 사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나를 줘요. 미군 소령이 꿀꿀이 죽을 먹고 있자니 온 시장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유엔 사령관 이름으로 전 부대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걸 먹으니까 깨끗하게 신경을 쓰라고, 그리고 이쑤시개는 절대 넣지 말라고. 살았다 싶었죠. 이게 부대찌개의 역사예요. 저는 그때 하우스보이를 하며 온갖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대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쑤시개가 나올 때마다 투덜거렸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에 좌절했을 테지요. 그런데 소년 이시영은 발상이 달랐네요. 우리가 이걸 어차피 먹어야 한다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군 소령을 찾아간 용기가 대단했네요. 그 용기에 미군 소령도 감동해서 꿀꿀이 죽을 같이 가서 먹은 게 아니겠어요? 소년도 소령도 모두 고맙네요. 지금 우리가 먹는 부대찌개에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일화가 숨어 있을 줄이야. 좌절과 절망에 지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을 좀 더 좋게 변화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용기를 내는 것.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도 타인의 삶도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자살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황하죠. 너무 불편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죽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너무 슬퍼할까봐, 아니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서, 혹은 잊히는 게 너무 슬퍼서처럼요. 이런 이유들을 들어주고 나서 질문에 이어가요. 그러면 죽지 못하는 이유, 즉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죽음을 꿈꾸는 거죠. 죽음은 고통도 끝나서 편안해질 것 같으니까. 사실은 너무나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모든 분들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거였지 내 삶을 끝내고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차마 죽을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의미를 찾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그런 고통 속에 있더라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담을 종료한 이후에도 매일 자가치료가 가능한 삶을 살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만난 의미치료의 기적이었습니다. 박사님도 큰 고통을 겪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시 이런 의미찾기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깊은 철학적 사색을 즐기거나 차분하게 사고를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이어서 차라리 좀 덤벙대는 면이 있습니다. 시험이 닥치면 낙제를 하지 않을 만큼만 공부를 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농부가 된 의사 이야기, 그림 에세이를 출간하고 나서 제 비서가 "박사님, 이게 100권째 책입니다. 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성격이 이렇게 가만히 사색에 잠기는 쪽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고 나서예요. 책 한 권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쑤셔 뒤집어 놓다니요. 굶어 죽은 사람을 직접 눈으로 봤던 전쟁통에 이 책을 만난 게 절 많이 변하게 했죠. 대구 미군 부대에서 일할 때인데 스페셜 가드라는 게 있어요. 공항 주변을 경비하는 경비병이에요. 하루는 보급 창고에 물건이 들어왔는데 천장이 높은 창고에 채워넣느라 양철 지붕 바로 밑까지 물건을 지고 올라갔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대구의 기온이 평균 50도가 넘었어요. 거기다 양철 지붕 밑이니까 아마 5, 60도는 좋게 됐을 거예요. 물건을 다 쌓아놓고 온통 땀범벅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야, 날도 좋고 햇볕도 좋고 이거 참 시원하구나. 그날 대구의 기온이 36도였어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36도의 기온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상대적인 겁니다. 평소였다면 당장 에어컨 바람부터 찾았겠죠. 그런데 그 36도의 열기가 나에게 더없이 상쾌하고 시원하게 느껴졌다는 건 내가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방향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극한의 더위 속에서 보급품을 쌓느라고 고생했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36도의 더위를 시원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더위로 숨이 막힌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이런 의미의 차이를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도 의미치료를 만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신과를 공부하게 된 것도 의미치료적인 내 인생의 자세가 그 길로 나를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명상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고 해인사 홍자암에서 여름과 겨울방학을 나눈 동안 스님들 선방 뒷전에 앉아서 강론도 듣고 참선도 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동적인 인생에서 정적인 인생이 되면서
아, 내가 차츰 정신과를 공부하는 자세를 갖춰가는구나 하고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그때 온몸으로 체득을 하신 거네요. 저도 원래 심리학이나 상담 공부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문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험과 의미치료를 만난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국문학 박사 과정 입학을 준비하다가 전공을 바꿔서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나처럼 고통 속에서 절망 찾기만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치료의 세계로 안내해줘야겠다는 꿈을 꾸게 된 거죠. 모든 삶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희망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내 삶도 살리고 주변의 같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의 삶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인간관계, 편해지는 법. 부록의 나이를 넘기고 나면 세상살이에 노련해지는 만큼 인간관계도 쉬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기업에 강의를 가봐도 직급과 상관없이 신입사원부터 임직원까지 고민의 1순위로 꼽는 것이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젊은 시절과 중년이 되었을 때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말의 무게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를 해도 마음먹기에 따라 금세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실언을 해도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마흔을 넘기고 나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아무렇게나 실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인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는 나이가 아니라 성장을 끝내고 성숙한 나이에 접어든 겁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게 그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처럼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할 수가 없죠.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책임져야 할 게 많고 조심할 게 많아지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말 못하고 속으로 앓기만 할 때도 많죠. 이렇게 인간관계에 유난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명심해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은 다 다른 겁니다. 왜 내 마음은 이런데 저 사람의 마음은 안 그럴까? 이런 생각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정상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어도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마음속에 관습적인 기준의 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부인이니까, 내 친구니까 이래야 한다는 틀을 정해놔요. 이 틀이 얼마나 단단한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선을 넘어 내가 짜놓은 틀에 맞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생겨요. 마흔을 넘어가면 이 틀을 느슨하게 갖고 있어야 해요. 그럴 만한 나이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경계선이 칼같이 확실해서 조금만 그 선을 건드려도 날카로워지고 화를 냈어도 마흔이 되면 둥글둥글해져야죠. 좀 무뎌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중년이 되어서 인간관계가 이전보다 더 힘들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세대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세대에나 요즘 아이들은 참 별종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세대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고민하지 말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참 인색해요. 다들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옛날에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일민족이라고 우기면서 우리는 같다고 믿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을 상담해보면 연령과 상관없이 비슷한 이유를 대는 게 바로 성격 차이예요. 성격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다릅니다. 결혼이라는 게 너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가치관이 다른 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겨요. 세대에 따라 그리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게 마련이거든요.
그 차이가 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돼요. 대학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참 괜찮았는데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때 제가 내세웠던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넌 나랑 성격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치관도 너무 다르다였어요. 헤어져야 하는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저랑 많이 다르기는 했어도 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인정하고 조율했다면 참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을 텐데 제가 참 미성숙했어요. 그때는 다른 게 나쁜 건 줄 알고 우리 영원히 만나지 마 하고 관계를 끄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함께 성장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교육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이 힘들다고 난리예요. 어떤 부모는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고 난리를 치고, 어떤 부모는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걸 시키지 않느냐고 난리를 쳐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이걸 획일적으로 만들려다가 보면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 거죠. 부부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게 이상적이에요. 상대의 약점을 내가 가진 장점으로 감싸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상당한 포용력과 융통성, 유연성이 있어야 해요. 나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틀을 너무 꽉 막히게 여물게 짜놓아서는 안 되죠.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가 나와 다른 점을 비난하면서 저 사람의 나쁜 성격을 나의 좋은 성격으로 바꿔놓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격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남이 말한다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살면서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나요. 그보다는 저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의 가치관은 이런 거니까 내가 그것에 얼마나 맞출 수 있나 하는 연구를 잘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그런 점들을 잘 파악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나를 생각해 봐야 하죠.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도 이런 관점에서 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고 보다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저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살려면 사람을 잘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만나면 기분 좋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 친구가 잘 될 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좋은 친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친구라는 건 종류가 몇 가지 있지요. 사업상 만나는 친구도 있고, 고향 친구도 있고, 비슷한 형편에서 살다 보면 만나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친구 관계에도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해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멀어지기도 해요. 여자들은 친구 관계가 이보다는 정을 기반으로 해서 훨씬 돈독하지요. 유한진 수필집에서였던가요? 내가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입고 가도 얼굴 안 찡그릴 친구. 내가 흉을 보더라도 말이 새나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를 갖는다는 건 어떤 정신과 의사를 친구로 두는 것보다 더 훌륭한 치유적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심리학에서도 전화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친구 3사람만 있으면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꾸밈없이 솔직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 신의를 지키는 친구를 사귀고 나 또한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일, 의미 있는 관계 맺기의 핵심이네요. 아버지라는 남자의 눈물. 박사님, 가족 문제로 말 못할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이 지옥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부양이 너무 힘들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자식이자 남편, 아버지로서의 삶이 너무 무겁고 버겁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울고 싶은데 기대어 울 곳이 없다.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남자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문이나 공부를 하는데요. 언젠가 애비란 울 데도 없는 참 서글픈 존재입니다. 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사신 분이 아주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옥션에서 상당히 비싸게 팔린 그림인데 그걸 왜 사느냐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림을 보고 나면 굉장히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가부장적인 전통에서 애비란 감동을 해도 눈물을 흘리면 안 되고 가족 앞에서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존재잖아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흔들리면 가족 전체가 다 흔들리니까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어른답게 삽시다 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딸은 딸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그렇게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역할 규범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못하면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회적 역할의 의미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사실 짐처럼 느껴지죠. 그래도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포기하면 가정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렇지만 그 짐을 가장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나의 소중한 가족을 온전히 지켜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그 책임의 무게가 그저 힘들고 버거운 짐으로서만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보다 더 숭고한 인생의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구름이 좀 껴서 달의 반이 가려지는 바람에 보름달이 보름달 같지가 않더라고요. 일그러진 달이어서 누군가가 서러운 눈물을 참고 있는가 보다 저 달을 보니까 라고 썼어요. 그 바탕에는 역시 가부장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가장의 무거운 책임감인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아버지의 역할이란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말로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해서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이 50대 남자들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존재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박사님은 부모, 남편, 가장으로서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가부장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에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고 가야 하는 하나의 숙명이었죠. 우리네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태어나는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어릴 적에 부잣집 외동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 하나가 딱 그런 아이인데 그 집에 가보니까 사과가 바구니에 하나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난 이게 진짜 사과인가 하고 만져봤다니까요. 사과가 그렇게 남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우리 집에서는 한 궤적을 풀어놔도 순식간에 싹 없어지는데 난 그 친구의 사과 바구니가 그지없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여정도 정해져 있는 게 많아요. 죽는 날도 선택할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죠. 가장이라는 짐도 내가 가족을 굶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제가 고1 때 한국전이 시작되었고 그때 13 식구의 가장이었습니다. 나라는 어렵고 피난민들은 넘쳐나고 대포 소리를 들으며 공부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게 사치였습니다. 그때 대구에 혈액원이 2군데밖에 없었는데 피를 팔아서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가장 노릇을 내게 주어진 숙명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체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체념은 단념과는 달라요.
체념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치를 깨닫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이치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단념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체념이라는 철학적 사유도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부부를 제외하고 부모와 자식, 형제 관계는 말이죠. 이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을 할 게 아니라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로군요. 저는 막내인데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거든요. 사실 속으로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더라고요. 따로 살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운 게 아니라 죄책감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숙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구나. 스스로 칭찬하는 마음도 들고요. 마음을 달리 먹으니까 이제는 70 넘은 엄마가 제 딸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엄마한테 웃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예쁘고 귀여운 노인으로 잘 크자. 내 말 잘 들어야 해. 요즘은 엄마가 딸 같고 친구 같아요. 가족 안에서 내가 져야 하는 짐이 있다면, 내가 지는 게 더 마음 편한 짐이 있다면 빨리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불안과 흥분의 나이를 사는 법. 요즘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 또 이분들이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오래 산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40대인 제 또래들도 불안한데 50대나 60대는 더 불안하겠지요. 이런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 설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래희라고 환갑만 지나면 그럭저럭 생을 마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100세 인생이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내 선택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거고, 한 번은 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제2의 인생 후반전입니다. 그것만으로 축복입니다. 40, 50대 중반은 한국 사회를 받쳐주는 허리 같은 역할을 하는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안에 빠진다는 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40, 50대의 나이가 인생에서 걱정이 제일 많은 때예요. 자식들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외국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난생 처음으로 노화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이때쯤이거든요. 머리숱도 조금씩 적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정력이나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난 오히려 좀 불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안해야 대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생각하게 되고 이게 불안의 의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변을 당하면 놀라운 순발력과 융통성을 발휘해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그런지 유비무환이라고 닥치기 전에 대비를 해놓으면 좋으련만 그냥 태평스럽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40대, 50대에는 좀 불안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불안한 마음이 아예 없으면 공부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은 인생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해야 해요.
사람들은 불안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불안해하는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불안해하는 거죠. 40대, 50대는 불안보다는 흥분과 기대에 차야 할 나이예요. 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불안과 흥분은 생리적인 현상이 비슷해요. 흥분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해도 마찬가지죠. 그걸 흥분이라고 생각하면 설레는 거고 불안이라고 생각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을 흥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일이죠. 100세 시대 젊은 세대가 명심해야 할 것. 적당한 불안은 삶의 의미를 찾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을 걱정하면서 더 큰 불안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젊은 세대가 명심해야 할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인생이 참 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부터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세뇌가 되다시피 했는데 살다 보니 인생이 결코 짧지 않아요. 그런데 40, 50대가 되면 마음이 초조해지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까지의 삶을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보다는 흥분이 앞설 겁니다. 내가 지금껏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제야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초조해할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앞으로 더 멋진 인생을 살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흥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전과 완전히 단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대체적이에요. 어느 쪽으로 하든 은퇴 10년 전부터 현역에 있을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즘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프랜차이즈 아니면 우동집처럼 작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인데 통계를 보면 3년 내에 98%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딱 은퇴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뭘 해보겠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완전히 워크 쪽에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라이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자기 집 근처에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느 골목에 맛있는 식당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은퇴를 하고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면 당황한 겁니다. 완전히 허허벌판에 혼자 내몰린 기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불안하죠. 쫓기는 기분이 되어서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부터 잘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시대가 700만 명입니다. 절반은 아직 현역이고 절반은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젊은이들도 취업을 못해서 난린데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세대는 자신의 존재와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은 영감 세대는 전쟁 폐허의 뒤뜰에서 깡통을 두드려서 프라이팬 만들어 살아온 세대이지만 이 베이버 부모 세대들은 세계 최첨단 기술자들입니다.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들이에요. 자신들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존재의식을 가져야 해요. 1960년대 후반, 1970년대의 외국 기술자들이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김포공항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를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돈, 노하우가 경영 기법이 필요했으니까요. 우리가 배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베이버 부머의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얼마든지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기술자들입니다. 무해소유를 창조한 세대잖아요. 수백 년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서양의 기술과 맨바닥에서 구르며 익힌 기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회사들이 다 외국 거래처에 있잖아요. 그 나라 말을 좀 배워두면 거래처에서 찾아왔을 때 말을 할 기회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좀 봐달라 이런 제안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우동집 하나를 하려고 해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10년은 공부를 해야 해요. 우선은 주방장이 하는 일을 배워야 하니까 현역에 있을 때 식당 일을 구해서 퇴근을 하고 나면 식당으로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장 보는 것부터 제대로 하는 걸 배워야죠. 그리고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된장찌개든 두부찌개든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장 안에서 최고로 잘한다는 소리를 듣겠다는 각오로 연구를 해야 해요. 10년을 하나에 매달리면 뭘 해도 도가 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 한 귀퉁이에 공간을 내서 허름하게 식당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제2의 인생을 생각할 시간이 없죠. 10년을 투자해서 제2의 인생을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은 몸도 마음도 번아웃 상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것도 벅차서 쉬는 건 사치처럼 느껴지고요. 몸은 쉬어도 마음은 제대로 쉴 틈이 없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수입은 언제 끊길지 몰라 불안하고요. 창조적인 생활을 하려면 휴식이 따라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일만 하지 말라고 법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휴식 없이 일에 쫓겨 살다 보면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워라밸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해요. 전반전에 죽어라 뛰어서 서너 골 넣어봐야 후반전을 망치면 경기를 망치는 겁니다. 후반전에 잘 해야 이기는 거죠. 인생의 승부는 후반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변하고 있어요. 컬러철 크리에이티브 문화 창조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근데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봉건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느 쪽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자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원대한 무언가를 이루는 거잖아요. 집도 큰 집, 차도 큰 차, 꿈도 큰 꿈. 그런데 그렇게 큰 걸 찾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분수에 맞게 속도도 천천히, 자동차에는 가속 페달만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있는 걸 잊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단촐하게. 그렇다고 일부러 관계를 정리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내일을 생각하며 명상도 좀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만날 하는 얘기죠. 평생 현역으로 뛰어라. 어릴 적에는 자신의 적성이 뭔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몰라요. 첫 직장을 고르는 나이만 해도 아직 어리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나는 이런 쪽에 잘 맞는구나. 나는 이런 걸 하면 잘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재발견하는 거지요. 그걸 찾아서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기대와 흥분이 따를 수밖에요. 나이 드는 것을 즐기자.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지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저도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면 상당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친구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요.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욕구를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게 끝이 난다고 하면 누구나 공포심을 갖게 마련이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장단체의 테러리스트들은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요. 종교적인 맹신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젊은이들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평화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면 내키는 대로 어디 가서 사람을 때리든 사고를 치든 행동을 막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참는 것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항노화라는 말을 많이들 쓰시지요.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늙을 건 없지만 노화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순노화를 해야지요. 노화라는 건 늙는 게 아니고 읽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간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이라는 과일은 천천히 무르익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인 70대 제 모습을 떠올리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싶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쓴 책은 정말 다시 보기 부끄럽습니다. 의학이라는 것이 날로 변하고 발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참 젊었구나, 덜 익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늙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닌가 합니다. 나이를 드는 건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 익어가는 것이군요. 박사님은 90세를 앞두고 내가 앞으로 더 익어가야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으시겠어요. 아직 어린 저는 앞으로 좀 더 실수하고 실패해도 되는 거겠네요.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익어가는 과정일 테니까요.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안도감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삶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자책은 그만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에 저항을 할 게 아니라 성숙하고 농익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인생의 어느 변곡점에서든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발견해 나가고 깨달음을 얻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노화가 되겠지요. 천근의 무게가 실린 의미 있는 말하기. 말을 잘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피치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 다녀야 하느냐고 물어요. 좋은 말은 기술이 아닌데. 며칠 전 대학 강의를 갔는데 한 젊은이가 열심히 뒤를 쫓아왔어요. 조교 정도의 나이가 되어 보였는데 제가 프리젠테이션 공포증이 있다고 해요. 프리젠테이션을 하라는 말만 들으면 그날부터 잠을 못 잔대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연습을 여러 번 하고 가도 준비한 것의 10분의 1도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내려온다고. 교수에게 인정을 받아서 잘만 하면 정식으로 채용도 될 것 같은데 말을 이렇게 못해서 어떻게 강의를 하겠냐고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강의를 듣고 나도 저의 반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런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게, 나는 자네와 정반대세. 나는 하나를 알아도 열을 아는 것처럼 떠들 자신이 있네. 워낙 강단에 선지 오래되기도 했지. 자네는 열을 공부해도 하나밖에 발표를 못한다고 걱정을 하지만 5년 10년이 흐르고 나서 자네 머릿속에 든 것과 내 머릿속에 든 것에 어떤 차이가 날 것 같은가. 자네가 교수에게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프리젠테이션 공포증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네. 그 공포증이 바로 오늘의 자네를 만든 1등 공신이야.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중에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말을 아주 설득력이 있고 조리 있게 잘해서 교수로부터 신임을 받는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그랬죠. 자네는 말은 잘 못하지만 논문을 쓰는 건 그 친구와 경쟁이 안 될 거다. 말로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글로 이기는 건 어떻겠느냐고요. 말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저렇게 말이 많은데 내가 이야기한 걸 다른 데서 하고 돌아다니지는 않을까. 저렇게 말을 재미있게 잘하니 내가 한 말도 원래의 내 뜻과는 다르게 꾸며내어 전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과묵한 친구에게 믿음이 갑니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할까 싶은 거죠. 이탈리아에서 한 식당에 갔는데 네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직장 동료들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네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겁게 깔깔대며 웃는 것이 참 신기하고 이상했어요. 어떻게 네 사람이 한꺼번에 다 말을 하면서 서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 자리에서 자기가 말을 독점해야 성에 차죠. 그런데 그 중에는 남이 하는 말을 묘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잘 듣고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이죠. 미국에서 심리 연극을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무대 구석에 한 남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무대에 등장하는 그 누구도 그 남자를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남자도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남자를 마치 무대 의자 하나 놓인 것처럼 소도구 보듯이 보는 거예요. 무대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등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퇴장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자에게 관심이 가요.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조용히 앉아만 있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기지개를 쫙 켜는 거예요. 와, 그 순간 객석이 그 남자한테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나중에 그 남자가 기지개를 켜는 순간에 무대 중간에서 배우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연극이 전달하려고 했던 게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에는 때론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걸 보여준 실험극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재미있는 사람이 인기 있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문제가 터져서 의논을 하고 조언을 구해야 할 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말을 잘하고 말이 많은 사람한테 갈까요? 아니면 조용한 사람에게 갈까요? 열이면 열, 모두 진중하고 과묵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이가 들고 나면 말 한마디에 천끈의 무게가 실린 것처럼 하는 과묵한 성격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훨씬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 읽은 구절들이 떠오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아서 한마디 말은 무겁기가 천근과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함은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으니라.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으나 편안할 것이니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될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키려면 마음의 용량이 커야 한다. 중년의 제2의 사랑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드가 잘 맞아서 대화하는 게 즐거운 이성이 있는데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풀어도 괜찮을까요?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육체적인 만남은 괜찮은 걸까요? 이런 고민은 사실 누구나 한 번쯤 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영원히 통하는 이성 친구 정도는 사귀어도 괜찮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실에 오신 분들 중에 보면 그것이 친구의 선을 넘어서 육체적인 사랑까지 가서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인생 경험이 짧아서 박사님의 경험담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게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하거든요. 사랑 앞에서는 두려울 게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금기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키려면 마음의 용량이 커야 해요. 잔잔한 갈등 같은 것들은 스스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작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정은 가정대로 지키면서 이성 친구를 두고 싶다면 마음의 배분도 잘 해야 하고 아내와 가족에 대한 배려도 그만큼 세심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마음속으로 잘 하려면 인간적인 수용 능력이 그만큼 받쳐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도 축복이죠. 사랑을 한다는 건 인간적인 능력에 따르는 일이라고 봐요. 젊은이들이 사랑을 하면서 싸우고 깨지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인간적인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해요. 그래야 정신과 육체의 밸런스를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파괴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도 필요하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성 친구가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으면서 이성 친구를 사귈 수는 있겠지만 선을 넘지 않으면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성과의 만남에는 설렘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설렘이 좀 약하죠. 설렘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이 만난 것이지 남녀가 만난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나는 박 교수를 만나면 즐겁고 좋거든요. 설렘이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두 사람의 만남은 지속되기 힘들어요. 그게 환자와 의사의 관계이든 학생과 선생의 관계든 사업상의 관계든 마찬가지예요. 서로 마주 앉아 있기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고 대화를 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에요. 설렘이 있다는 것은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정말 온몸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것만한 젊음과 건강의 비결이 없어요. 피카소의 화풍이 새롭게 달라졌을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연인이 있었거든. 그렇게 자극이 되고 생각이 통하는 상대를 만난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길을 갈 때 좋은 길동무를 찾게 되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그렇고 혼자 보는 것보다 둘이 함께 보면 즐거움이 배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단 지킬 건 지켜야지. 절제하지 못하고 가족과 나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만남이라면 내 인생에서도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말하기 힘들겠지요. 선을 넘은 대가를 감당하려면 제가 교도소에서 재소자 수업을 해보면 사회적인 위치도 높고 인정도 받으셨던 훌륭한 분들도 거기에 와 계세요. 여자 문제 때문에 인생사고가 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도 멋진 남성의 매력을 다 갖추셨잖아요. 공부도 잘하셨고 키도 크시고 외모도 출중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그래서 유혹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자기 관리를 잘 해오신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의미가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빠져도 안 되고 적당히, 적절하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인간적인 능력의 그릇이 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릇이 작으면 또 겁이 나서 안 되거든요. 자기 분수를 지켜야 해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다 하면 딱 거기까지만. 아무리 유혹에 마음이 움직여도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참아야죠. 저는 상담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쭉 써보라고 합니다. 잃는 게 더 많은 사람일수록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답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사님은 잃을 게 너무 많으셨던 게 오히려 다행이네요. 어떤 여성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결혼 5년 차 때 딱 한 번 외도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이성을 잃었던 것 같대요. 6개월 만에 정리를 했지만 그 후에 남편한테 들켜서 사죄를 했고 남편이 용서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이 괴로워하고 있고 성관계를 거부한대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남편에게 빌어서라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숙제네요. 박사님께도 이런 분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하지 않았었나요? 그랬죠. 여자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머리가 다 빠져서 가발을 쓰고 온통 머리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어요. 선생인데 자기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혼도 기준을 좀 낮춰서 한 거예요. 애도 둘 낳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섹스를 하고 난 후에 그만 가발이 벗겨져 버린 거죠. 달빛의 남자가 그걸 보게 되었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식당에서 아내를 보니까 어젯밤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렇게 예뻤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아내처럼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부부 생활도 못하고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울산 사람인데 어찌어찌 치료법을 찾아가지고 머리카락들이 다 새로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남편한테 돌아가도 되겠네요 라고 했더니 미쳤어요 그놈한테 돌아가게 라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 남자가 남자같이 안 보이는 거야. 성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특히 남자들한테는 더 그래요. 여자들은 수동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남자들은 트라우마가 있으면 발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용서를 한다고는 하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 거야 사실. 내가 언제 한번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미혼 여자가 남자와 하룻밤 보낼 때는 자신의 청춘을 거는 것이고 유부녀가 남자하고 하룻밤을 보낼 때는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관계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죠. 그땐 혼인빙자 간음이라는 죄가 있어요. 결혼 않겠다면 남자는 영창살이를 하게 돼요. 그걸 면하려니 결혼을 해야죠. 자기 청춘이나 인생을 걸어도 좋다. 그런 결의가 없으면 함부로 관계에 자신을 던지지 말아야 해요. 지금 그 여성분은 이미 일은 벌어졌지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분이 용서한다고 했으니 방법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현명한 이혼의 기준. 부부가 같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은 남자의 외도로 인해 괴로워하는 아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아내의 외도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성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외도를 한 배우자가 나는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게 싫으면 이혼하자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올 때 그 충격과 상처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의 사연은 참 안타까웠어요. 서로 용서하고 잘해보고 싶은데 남편분의 상처가 5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요. 한 여성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나이가 40인데 이혼을 하고 싶대요.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사는 게 너무 불쌍하다. 이제는 나의 행복을 찾고 싶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들 둘의 양육은 자신이 맡을 거다. 혼자가 되는 건 두렵지 않은데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 두렵다고요. 이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경우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위주로요. 자식, 남편, 세상 걱정을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해야죠.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괜히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과 이혼이 하고 싶으면 딱 이혼을 하는 겁니다. 불행한 결혼을 이어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세상 시선이고 다 있고 자기만 생각하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그 길을 찾아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펄쩍 뛰는 사람도 많겠지만 가치관의 차이겠죠. 평생 불행을 견디면서 사는 게 좋다면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빠르고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은 행복하고 충실한 하루를 보내는 게 삶을 살아가는 목표죠. 그 전제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박사님은 올해 결혼 몇 년 차시죠? 박사님은 부부싸움이나 이혼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28배 했으니 60년이 다 되어가네요.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도 있나요? 나도 가출을 2번이나 했습니다.
화가 치밀 땐 이혼 생각도 하게 되지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생판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데 불협화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서로의 생활 환경이나 생활 감각이 다르니까 티격태격 많이도 싸우고 삐지고 했지요. 심각하게 아슬아슬한 고비도 넘겼지요. 다투긴 해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선이 있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잔소리하지 않는 용기가 가족을 키운다. 중년들은 자식에 대한 고민이 반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자식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공부를 끝내고 나면 취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엔 결혼 또 육아까지. 자녀가 결혼을 하고도 손을 못 대고 참견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제가 대기업 강의를 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쭉 써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남성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3위로 장모님을 꼽더라고요. 딸의 부부관계에 장모님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전에 근무하던 대학에서 깜짝 놀랐던 게 학점이 나가고 나서 성적이 신청을 받는데 부모님들의 항의가 많은 거예요. 내 자식의 미래를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요. 저는 아이들 결혼할 때 귀신도 모르게 했어요. 청첩장도 돌리지 않고 친구들이랑 친척들한테만 알리고 축의금도 절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돈이 될 가족과 갈등도 좀 있긴 했지만 전 할아버지나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도 일절 부조금을 받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전 굉장히 엄격합니다. 청첩장을 왜 돌리나요? 청첩장을 안 돌려도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은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만 오면 되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이유가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독립된 어른으로서 내 삶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남의 호주머니나 넘보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부모들도 결혼하는 자녀들 집까지 사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해요. 아이의 행불행이 부모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건 아이의 삶이고 아이가 책임져야 할 몫이죠. 저는 결혼식에 좀처럼 가지 않습니다. 첫째로 시간 낭비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귀여워하고 업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그랬던 아이가 결혼을 한다면 가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잘 안 가요. 제자나 직원들이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거절은 못하지만 가서 축의금은 내진 않습니다. 이름이 좀 있는 사람이 청첩장을 뿌리고 결혼을 크게 하면 그 근처에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그건 거의 범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거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사회적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겠어요? 박사님은 자식을 키우면서 속상했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저는 아들한테 공부하란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고3 때인데 학교를 마치고 나면 오락실에 가요.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오락실에 가서 몇 시간이고 있다가 집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한 번 경고를 줬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종아리 걷어라고 해서 종아리 배지를 딱 2번을 했어요. 이거는 애비로서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로서 치료용으로 하는 것이다. 다음부터 오락실 생각이 나거든 회초리 맞은 이때를 생각해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다음날부터 오락실을 안 가고 집으로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찌어찌 한양대 건축과를 들어간 거야.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스트레이트 F 학점인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F 학점을 받으면 자동 퇴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이 공부 안 하고 맨날 오락실만 갔을 때 그리고 그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이렇게 2번 속이 좀 상했지.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좀 변하더라고.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대학 막바지에는 학교 근처에서 먹고 자고 이러더니 1학기를 마치고 3등을 한 거예요. 전과를 했거든요. 그때 한양대에 산업경영학과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건축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제가 너는 장사를 하면 잘할 놈 같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주임교수한테 스트레이트 F 학점을 받은 성적표를 일부러 들고 가서 전과를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원래 전과를 하려면 최소한 B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저는 건축에는 영 소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저를 받아만 주십시오. 그리고 1학기 때 제가 장학금을 못 받으면 그때 쫓아내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렇게 3등을 한 거지. 근데 제가 야, 도대체 어떤 교수인데 너처럼 B학점도 안 되는 놈을 이건 학칙 위반이야. 내가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이 장학금은 돌려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투자했던 돈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신라호텔에서 그 교수를 만났어요. 내가 아들 선생을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교수가 저를 보더니 박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라고 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두 분이 아는 사이셨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 녀석 애비인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B학점이 안 되는 학생을 받아줬냐고요. 그랬더니 그해 신설된 과라서 자리가 하나 있었대요. 아들이 성적표랑 고등학교 때 전국 경시대회에서 5등을 한 거를 같이 가져가서 자기는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잘하는데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성격이라 성적이 그렇게 나온 거라고 하면서 한 학기만 기회를 주면 장학생이 되겠다고 한 거죠. 그게 안 되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해서 받아줬던 거였어요. 그러면 장학금이라도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가정 형편 순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적 순으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3등이 장학금을 돌려주면 4등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4등을 한 학생 집은 박사님 댁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라고 하더라고. 대학 갈 때 등록금은 대줬지만 장학금을 탄 이후로는 그것도 안 줬어요. 아들은 잡기라면 못하는 게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오락실 주인이 뭐가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전화가 올 정도였는데 볼링도 잘 치고 당구도 잘 쳐요. 스키도 잘 타서 외삼촌이 몇 번 데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스키 코치예요. 아드님은 이른 나이에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찾아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았네요. 박사님은 아버지로서 참견하지 않는 용기, 잔소리하진 용기를 내셨던 게 부모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매는 드셨어요? 그건 정신과 의사로서 한 거죠. 네거티브 컨디셔닝이에요. 오락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매를 맞은 게 같이 떠오르거든. 아팠던 생각이 나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네거티브 컨디셔닝 테라피죠. 은둔형 외톨이, 아이를 방 밖으로 이끄는 의미 치료. 은둔형 외톨이 박사님께서 만든 용어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중에는 게임 중독에 빠진 이들도 많던데요.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요? 요즘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은둔 외톨이 증세가 있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고 또 하나는 게임에 너무 빠져서 게임 중독이 된 아이들이죠.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데 제가 학회에서 처음 발표를 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일종의 병이라고 볼 수 있고 증상이 심각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도 치료가 힘든데 부모와 같이 연대 치료를 하고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대체가 되거든요. 그걸 부모와 아이가 함께 연구를 하며 찾아야 하는 거죠. 아이 혼자서는 못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과 피드백도 부모가 해줘야 하고요. 은둔형 외톨이 중에서는 대인공포증, 소위 사회공포증 환자가 많습니다. 사회공포증이 있어서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아이가 있고 사회공포증은 아닌데도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는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혼자 치료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한국에 여행을 옵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일본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합동치료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룹으로 하면 그룹끼리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함께 있는 것에 적응을 하는 거죠. 결국은 관계 속에서 회복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회복을 돕는데 가장 적합한 게 의미치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 건지 그 의미를 찾아주는 일.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줘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치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게 상담을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찾자고 상담을 진행하지만 상처가 클수록 과거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죽을 만큼 힘들었던 과거의 경험, 나를 죽이지 못한 과거의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고 미래의 나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미래에 두고자 대화를 이끌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끝난 건 끝난 거예요. 노이로제 환자들의 특징이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과거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만 과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에 자신의 양심적인 괴로움을 개입시켜서는 안 돼요. 상처의 딱지를 떼어내듯이 딱 떼어내버려야 합니다. 어려워도 가능해요. 상처라는 건 세월이 지나면 차츰 나아져요. 그렇지만 어릴 적 받은 충격이 워낙 심하니까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내가 나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일에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상처를 키우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PTSD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외상 후 충격이 오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이 수반된 기억은 두고두고 남죠. 성폭행을 당했다던가 첫사랑의 아픔이 컸다던가 하는 일들은 잊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게 명상입니다. 우리에게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죠. 바꾸지도 못하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그렇다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매이지도 말고 지금 여기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게 명상의 자세거든요. 명상은 현재에 집중을 하면서 옛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도 마치 강가에 서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일부러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일부러 더 좋은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간에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 차츰 약해져요. 기억이 탈감정화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자꾸 옛날에 그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거를 내가 지켜보고 있듯이 그러면서 그 생각 안 할 생각도 말고 또 좋은 생각을 일부러 하려고도 말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세월이 흘러가면 차츰차츰 감정이 약해집니다. 그 기억에 연관된 감정이 탈감정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명상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도 명상의 치유 효과를 체험한 사람이라 박사님이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공부와 일을 병행하느라 심각한 번아웃에 빠졌었습니다. 무기력, 불안,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 때는 상담을 받을 마음도 안 생기고 약물 치료도 했었지만 저는 큰 도움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 가족의 권유로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큰 효과를 보았어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명상도 의미치료와 연관이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음 챙김 명상은 생각과 욕구를 멈추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눈을 감은 채 바닥에 등을 대고 눕거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몸의 구석구석에 주의를 집중하고 가만히 내 몸의 느낌만을 관찰하면 됩니다. 20분 정도 걸리는 바디스캔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유튜브 박상미 라디오에 제 목소리로 안내하는 영상이 있으니 들으면서 한번 체험해보세요. 신체 부위에서 느껴지는 감각, 오로지 내 몸 구석구석에 호기심을 갖고 느끼고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늘 과거에 대한 후회, 조급함, 잡념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했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생기고 내 맘에 집중하다 보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몸도 참 고생했구나. 오늘까지 잘 살아왔구나. 내 몸에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나를 더 사랑하고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의미를 찾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울해야 될 때가 있다. 제가 올해 44인데 주위에 암 수술을 한 친구가 벌써 3명이나 있어요. 우울증을 앓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에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암처럼 큰 고비를 겪게 되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죠. 사실 현실적으로 약점이 하나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대로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 관리를 잘 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중병을 앓으면 사람에게 깊이와 철학이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수박 겉핥기로 생각할 게 아니라 깊이 사색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은 생을 정말 열심히 충실하게 하루하루 의미를 찾으며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30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로토닌 캐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 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예방에 대해 개념이 좀 희박합니다. 병적인 낙천가들이에요. 뭘 믿고 저러는지 설마 내가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해요. 그게 당장은 쉬우니까. 제가 촌장으로 있는 홍천 산마을에서는 4가지 습관을 가르칩니다.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해서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식사습관, 운동습관, 그리고 마음습관을 잘 가다듬게 합니다. 거기에서는 명상시간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습관이에요. 나는 마음이 70%라고 생각합니다. 세로토닌 문화원을 따로 만든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자는 거죠. 아무리 운동을 적절히 하고 식사 조절을 잘 해도 마음이 고약하면 안 되죠. 마음이 편해야지. 내가 저 녀석을 한 방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결코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마음 습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레스 관리예요. 관리를 잘 못하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돼요. 서양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놓고 보지만 우리는 심신수련이라고 해서 마음을 닦아야 몸도 닦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서양에서도 그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명상이 가장 필요한 게 한국 사람인데 막상 한국인들은 명상을 잘 안 해요. 걱정입니다. 제가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자고 운동을 버리는 것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울하다고요? 우울증은 병입니다. 그에 반해 우울감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살다 보면 우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도 문제예요. 얼마 전에 엄마 나는 죽기 싫어 라고 하며 울부짖는 아이를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엄마가 있었어요.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실존적인 우울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보험금을 타려고 자식의 발목을 끄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을 설치고 우울감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우울감이 필요해요. 우울할 만한 상황에서는 우울해야죠. 우울증은 노이로즈적인 진단명이지만 우울감이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며 누구나 때로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운명이니까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느끼는 우울감은 건강한 우울증이죠.
그런 일들을 보고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 하면 그게 병인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고, 한때는 우울증 때문에 약물치료, 상담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울을 많이 느낄까? 그 생각이 들 때는 더 우울해지기도 했는데요. 돌이켜보니 그 덕분에 오히려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공감이 되고, 상담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울감은 제 삶 속에서 참 의미 있는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 국민이 깊은 우울감에 빠졌지요. 모두가 슬퍼하며 대한민국이 변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진보했다고 믿습니다. 건강한 우울감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최고의 처방전. 요즘 한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사람들 마음이 더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혼모 단체를 돕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기옷을 나누겠다, 쌀을 지원하겠다고 마음을 전해오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드물어요.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이웃을 돌보는 마음도 없어지고 심성이 거칠어지고 인색해지고 베풀고 나누는 것마저도 주저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해서 그 점이 걱정입니다. 사랑은 줄수록 커지죠. 감사도 많이 할수록 내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남에게 베풀므로써 기쁨을 얻는 이타적인 심성이 필요해요. 베풀므로 기쁨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남을 도울 때 뇌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베풀고 나눌 때에는 일단 긍정적인 정서가 되지요. 기분이 나쁜데 베푸는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죠. 뇌 속에 후 대상 폐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래 쾌락 중추가 충족이 될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요. 기분이 좋아지죠. 베푸는 것도 일종의 욕심이거든요. 구세군 냄비에 적은 돈이라도 집어넣고 나면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우울증이나 무기력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오래전에 우울증이 심했을 때는 신경정신과 약을 많이 먹었는데 10년 전에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약과 이별하게 됐어요. 도파민이 생성되면서 치료에 도움을 준 걸까요? 병실에 장기 입원한 환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환자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그 환자의 상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도 아직 아프지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환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추울 때 담요를 덮어주고, 아파서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걸 보면 그렇게 베푸는 환자가 많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예요. 제가 장애인 단체와 활동을 하면서 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후천적 장애를 입으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봉사를 시작한 분들은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을 위한 좋은 치료법 중 하나가 봉사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로고테라피가 말하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도 나와 주위 사람들의 행복을 창조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창조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봉사활동이 왜 좋으냐면 인간의 본성 중에 이타적인 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더 좋은 마음, 이게 이타적인 심성이죠. 이런 이타적인 심성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극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봉사활동은 본능적인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수재민 구호활동을 갔다가 돌아와서 얘기를 나눠보면 진흙밭에서 고생을 하고 얼굴은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기분이 어떠냐고 하니까 참 좋대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도 행복해하는 걸 보면 봉사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도 치유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우울증이나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상담자들이나 정신과 전문의들이 하는 조언은 거의 비슷해요. 햇빛을 많이 받고 운동을 해라. 그런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이 내 삶도 살리지만 남도 살리는 의미 있는 처방 같아요. 박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글 중에 제가 읽고 감동받은 칼럼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그래도 도시락은 싸지 마라 였습니다. 이때까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어른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최대한 아끼라고 하셨거든요. 약속도 줄이고 저축하고 안 쓰는 게 최선이다. 아끼려면 사람도 안 만나야 하고 도시락을 싸고 다녀야죠. 그러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박사님의 칼럼은 그런 우리의 상식을 깨는 글이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 구조조정이라는 괴물이 또 꿈틀거린다. 이건 막아야 한다. 어디 한 가족의 생계만인가. 거기다 왜 우리만 나만 하는 피해의식까지. 한 인간의 자존심마저 깡그리 무너뜨린다. 처참하다. 누가 이를 모르랴. 모두가 아프다. 때를 써서라도 막아야겠는데 돌아가는 사정이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가 보다. 이적거리다가 다 넘어진다는 게 엄포로 하는 소리도 아닌 모양이다. 정말 피할 수 없는 고개인가. 하긴 세계 최강 미국도 구조조정을 아프게 겪었다. 그래, 피할 수 없는 고개라면 어물쩍거리지 말고 넘자. 더 어두워지기 전에 무거운 발이지만 내디딜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하자. 또 하는 소리가 다시는 없게 하자. 마음 단단히 먹자.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 경기가 얼어붙게 해서는 안 된다. 나보다 더 아픈 이웃 생각도 하면서 이 힘든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도시락을 싸지 말라는 건 그런 뜻에서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가 오면 죄 없는 도시락론으로 떠들썩하다. 공무원 외식 금지. 이건 탈위기의 단골 메뉴였다. 한때 국무총리의 도시락도 화제가 됐다. 도시락 총리로 존경을 받기도 했다. 한 끼를 먹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었다. 도시락의 역사 속에는 가난과 함께 눈물과 서름,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리서리 담겨 있다. 그래서겠지. 어려울 땐 도시락 쌀 생각부터 먼저 한다. 하지만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직장 근처 식당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세 주인만인가. 그 몇 푼 벌이에 생계가 달린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어야 한다. 그 중에는 실직 가정의 아내도 있을 것이다. 저도 도시락을 자주 싸다녔거든요. 학교 근처에 식당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없어졌네 하고 말았는데 그제야 그래 손님이 떨어져서 가게 문을 닫았겠구나. 그 주인 아주머니가 실직 가정의 아내는 아니었을까. 빚은 지지 않았을까. 지금은 어디서 생계를 꾸리고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IMF 때 쓰신 글인데 오늘 읽어도 오늘의 울림이 있네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자꾸 자기 생각만 해서 시장이 얼어붙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같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IMF 때 수입은 떨어졌지만 저축률은 깜짝 놀랄 만큼 올라갔어요. 그만큼 주머니를 닫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더 안 돌아갔고요. 펑펑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제는 해야 하지만 도시락을 쌀 내 형편보다 못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은 남겨두자는 겁니다. 내 삶에만 코를 박고 살면 누구나 외롭고 쓸쓸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건 더 어려워져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연민의 감정을 가지는 것, 이웃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남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살 때 내 인생도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행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일 테고요.